흔한 사랑, 외전, 폴의 이야기. 나를 넋놓고 보고 있는 그녀를 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8월 근무에는 특별한 루틴이 더해졌다. 오늘 그 사람이 올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아침. 굳이 따지자면 내가 근무가 없는 휴무에도 적용되는 이 루틴은 내가 눈을 뜰 때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은 내가 스케줄을 알고 있는 계약직이 아닌 단기 사원이라 보고 싶어도 언제 볼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되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하며 미진님을 기다리는 게 나의 일과가 되었고 혹시 내가 쉬는 날에 그녀가 온다면 어쩌나 싶어 온전히 마음 편하게 쉬는 일도 힘들어졌다. 엄마에게 했던 사랑은 고통이라고 했던 말은 어쩌면 내가 내 앞날을 예견했던 것이었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그 사람이 출근을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밤에 깨어있는 생활에 익숙한 몸이 여전히 천근만근이지만 출근을 앞둔 짧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조금 달라졌다. 일단 퇴근 후 저녁에만 하던 샤워를 아침에도 하게 됐다. 땀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여름에 혼자 사는 남자에게서 냄새가 나기 쉽다는 건 사실이고 그게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샤워를 건너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머리가 짧아져서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지만 짧은 만큼 머리를 관리해야 하는 시간도 더 늘어났는데 나는 그게 그리 싫지 않았다. 머리를 차분하게 만지고 오후가 되면 돋아나기 시작하는 수염이 조금이라도 늦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을 들여 면도를 하고 데오드란트에 향수도 신경 써서 뿌렸다. 선물로 받아놓고 묵히기만 했던 향수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할 줄이야. 내게서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이지만 고약한 냄새만 풍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도 있었다. 출근을 하니 교통체증이 심한 월요일이라 업무층 배정을 해야 하는 2층 관리자가 늦는 바람에 내가 대신 그 일을 맡기로 했다.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층은 야간 근무 시작 전에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위해 출근한 해리에게 잠시 부탁해두고 나는 단기 사원들을 기다렸다. 단기 사원들이 내 앞에 서면 나는 사원들의 원바코드를 찍어 오늘 근무할 층을 배정했고 그 와중에 바쁘게 눈을 굴려 그 사람이 왔는지를 확인했다. 왔다. 미진님이 내 앞에 서자 나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오늘 내가 맡은 층으로 배정하며 말했다. 지하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와 표정과 분위기 무엇 하나 다르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나는 내 얼굴이 경직될 정도로 빳빳하게 굳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얼굴이 그녀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도 했다. 긴장한 티는 내면 안 되는데 또 너무 긴장해서 화난 듯 딱딱한 표정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다짐을 하자니 내가 나를 야단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여동생만 2명이 있는 남자로 자랐고 쿠팡에서 일하며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나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건 물론 여자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능숙하다고는 못해도 여유를 갖고 대화를 나눌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근데 정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등심 머저리같이 구는 건지 나는 너무나 이상한 나의 모습에 요즘 매일 실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선우에게 실망하기 리스트에 더해진 또 한 가지는 질투였다. 나는 내가 질투를 할 줄 모르는, 질투라는 걸 아예 모르는 남자라 생각하고 살았다. 전 여자친구를 오래 만났음에도 나는 질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전 여자친구는 내가 도통 질투를 할 줄 모른다는 걸 불평했지만 나는 내가 질투를 왜 해야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했다. 내 눈앞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걸 목격한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질투라니. 나는 그냥 질투할 상황이 아닌데 질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라 주장했고 그 주장대로 질투 없는 남자로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 나는 단지 수많은 남자들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질투에 사로잡히는 이유,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빠져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 41살이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질투가 어떤 것인지, 질투가 사람을 얼마나 쪼잔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니, 대체 미진님은 왜 저런 애송이 같은 놈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허브 공정에서 일하는 멀대같이 키만 큰 어린 놈하고 무슨 얘기인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이었다. 일 얘기를 저렇게 즐겁게 할 리가 없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인지 알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들을 보는 중에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얘기를 끝내고 몸을 돌린 미진님은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뜨끔하는 기색인 게 혹시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신경 쓴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 이것도 내가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걸까? 직장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것일 줄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고 그 모든 게 나 때문일 수도 있을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느라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무너진 느낌이었다. 일을 하는데도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니 이러다 실수라도 할까봐 더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퇴근하면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온통 뻐근하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다. 하지만 그 무너진 일상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해져서 나는 이 폐허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랑 밥 한번 먹어요. 나는 잠깐 그 말이 들린 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모니터로 돌아왔다. 요즘 릴리는 입버릇처럼 밥 한번 같이 먹자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미진님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유일하게 눈치챈 사람이 릴리인데 오히려 그 후로 릴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밥 한번 같이 먹자고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포장 기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작업장에서 릴리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릴리에게 도통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렇게 말하려 입을 벌리기까지 했는데 차마 그 말이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예전이라면 분명히 주저하지 않고 했을 그런 말들을 나는 이제 쉽게 내뱉지 못한다. 혹시 내가 내뱉는 이런 말들이 나중에 내가 미진님에게서 듣게 되는 말이 될까 두려워서 내가 뱉어내는 말들이 나의 업보가 되어 다시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나타나게 될까봐. 나는 어떻게 말해야 우리가 밥을 먹든 뭘 하든 나는 릴리에게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릴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궁리하며 릴리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따 나랑 얘기 좀 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얘기를 또 하자는 건지 나는 답답해하며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관리자님 하고 부르며 데스크로 다가오는 포장사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점심시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릴리가 다가왔다. 진한 머스크 향수로 릴리가 보이기 전부터 나는 릴리의 존재를 눈치채는데 그때도 그랬다.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난감함에 더해 피곤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릴리는 불쑥 내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재빠르게 말했다. 따라와요. 나는 기겁해서 얼굴을 피하고는 귀를 만지작거리며 큰 보폭으로 걸어서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가는 릴리의 뒷모습을 보았다. 보통 때라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릴리를 따라가는 일도 없었겠지만 아직 식후 커피를 마시지 못해서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겠다는 오기도 생겼다. 직장 동료 사이에 일 이외의 다른 감정으로 얽히는 게 싫었고 내 마음을 눈치챘다면 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오늘은 꼭 하고야 말 거라 다짐하며 나는 미처 뽑지 못한 커피를 아쉬워하면서 릴리를 따라잡기 위해 걸음을 빨리 했다. CCTV 사각지대. 릴리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없고 보는 눈도 없는 곳을 잘도 찾아서는 나를 기어이 자신의 앞에 세웠다. 다른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 없고 키가 큰 진열장들 사이 협소한 곳에 릴리와 마주보고 서 있자니 릴리의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히고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나 폴림 좋아해요. 릴리의 향수처럼 강하게 꽂히듯 날아온 고백에 나는 잠깐 비틀거리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짐작은 무슨, 도저히 모를 수가 없게 티를 내놓고는 하며 핀잔을 주고 싶었지만 나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를 생각하며 숨을 골랐다. 쿠팡 밖에서 따로 나 한번 만나봐요. 한 번만 만나보면 아니요, 안 만나요. 내가 릴리님을 왜 밖에서 만나요? 말했잖아요, 좋아한다고. 그래서 릴리님이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릴리님을 냉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릴리는 내가 평소 무뚝뚝하게 대했던 때의 반응과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나는 릴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한숨을 깊게 내쉬며 릴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내 눈에 릴리를 질책하는 감정을 가득 담았고 릴리도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릴리가 나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릴리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좋아하는 마음만큼 내 감정을 존중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릴리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였다. 나를 좋아해서 나를 보고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까지 알게 됐으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존중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기 감정을 무조건 들이밀고 강요하면서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게 꼭 나 때문이 아니어도 감수할 마음까지 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나는 릴리의 이런 독선적인 감정에 역겨움을 느꼈다.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릴리는 최악의 한수를 날렸다.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 동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드높은 천장을 향해 릴리에게 들으란 듯 크게 숨을 내뿜었다. 사실 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험악한 분위기였음에도 나는 입술에 굳게 힘을 주어 버티면서 릴리를 쏘아보았다. 릴리는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게 분명한 듯 눈을 내리깔았지만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 것을 보니 자신의 말을 고치거나 사과할 생각 같은 건 없는 것 같았다.
동정이든 뭐든 내가 감당할 거니까 다시는 선 넘지 마요. 말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릴리에게서 돌아선 나는 등 뒤에서 들리는 흡 하는 외마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릴리가 뭔가 더 보탤 말이 있는데 애써 참는 소리거나 갑자기 터져 나오는 울음이거나 하겠지만 혹시 돌아볼까 하는 일말의 안타까움 같은 건 생기지 않았다. 동정? 릴리는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다. 내가 동정심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릴리가 무너지는 순간을 안타까워했어야만 하고 주저없이 돌아서서 토닥여 주었을 것이다. 릴리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릴리를 동정하다가 릴리 같은 강하고 당당한 여자에게 이런 나약한 면이 있다니 라면서 사랑에 빠져야 맞겠지. 릴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말이 있었다. 나는 동정심이라는 거창한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빠진 남자일 뿐이라는 바로 그 말이었다. 가방을 다 뒤지고 탈탈 털어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째서 이 넓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밴드 하나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멍이 생기기 시작한 상처에 들을 만한 연고나 밴드를 찾기 위해 가방과 사물함을 뒤지고 다른 층의 관리자들에게도 슬쩍 찾아가 뭐라도 없냐고 물었다. 폴림 어디 다쳤어요? 어디 다쳤냐는 질문이 돌아오는 게 당연했지만 대체 뭐 때문에 타박상의 효과를 보일 연고나 밴드를 찾는지에 대답하는 건 쉽지가 않았다. 아, 그냥 있으면 좀 줘봐요. 없어요? 그러게, 캐비넷에 뭐가 있을 만한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관리자에게서 간신히 밴드들을 얻게 되었는데 몇 개나 줄까 묻는 그에게 나는 그냥 다 달라며 덥석 움켜쥐고는 걸음을 빨리 해서 내 자리로 돌아왔다. 밴드들을 움켜쥐고 데스크의 모니터 앞에 서 있자니 미진님의 팔목을 휘감고 있던 붉은색의 상흔이 눈앞에 뚜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미진님의 팔목을 보다가 흠칫해서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대체 뭐 때문에 저런 상처를 입은 것인지 궁금한 마음과 걱정이 버무려진 당혹감을 누르기가 어려웠다. 혹시 누구한테 폭행을 당한 건가? 그 누군가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일 수도 있을까? 미진님 곁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적이고 비참한 기분이 되었지만 나는 도리지를 치고는 단 하나 미진님 팔목의 상처만 생각하기로 했다. 일단 밴드를 구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미진님에게 건네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업무 상황을 보니 미진님이 집품하는 존에 내가 미진님 말고는 아무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자 지금이 바로 최적의 기회라고 여겨졌다. 진열장 사이사이를 미진님의 모습을 찾으며 둘러보는데 선반 위 키를 넘는 물건을 끄집어내려 까치발을 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나는 찰나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다가가 미진님의 손가락 끝에서 아른거리기만 하던 물건을 잡아서 꺼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건지 미진님은 내게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다 허리 다쳐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딱딱하게 말했나? 사과를 받자고가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 나는 서둘러 조끼 주머니에서 밴드들을 꺼내서 미진님에게 내밀었다. 이거밖에 못 구했는데 그래도 붙이면 좀 나을 거예요. 미진님은 밴드를 왜 주는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나는 미진님의 오른쪽 팔목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아, 그거 이제 색이 진해질 텐데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부딪힌 거예요. 미진님이 팔목을 감싸주며 대답했는데 그 순간 걱정이 아닌 분노가 밀려들어서 분노를 내비치지 않기 위해 숨을 참아야만 했다. 대체 얼마나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면 이런 사람의 팔목을 이토록 거세게 움켜쥘 수 있는 걸까? 나는 미진님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냐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미진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분노를 애써 누르면서 말했다. 어쨌든 받아요. 미진님을 다치게 한 폭력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서 나는 미진님이 마지못해 내민 손바닥 위에 밴드들을 떨어뜨리고는 돌아섰다. 쿠팡의 작업장답지 않게 너무 고요했던 주변과 달리 내 머릿속은 더없이 요란하기만 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아니, 내가 미진님에게 간신히 구해온 밴드들을 건넨 후에 나는 번잡하던 머리와 마음을 다잡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미진님의 기색을 살폈다. 일단 내가 준 밴드를 붙이긴 한 건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미진님의 손목에 줄을 맞춘 듯 붙어있는 밴드를 보자 옆에 선 릴리의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흡족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왜인지 나를 넋놓고 보고 있는 그녀를 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뭐지? 나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듯 혹시 미진님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자신이 짝사랑을 한다고만 생각하는 걸까? 누군가에게 반하는 일이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동시에 반하는 일은 기적과도 같다고 나는 믿었다. 내게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밤낮이 바뀌어 피곤하기만 했던 주간 근무 첫날의 아침과 달리 다시 야간 근무로 돌아가야 하는 주간 근무 마지막 날의 기분은 예전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커녕 암울함만 가득한 아침이었다. 어젯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마 지쳐 쓰러지지 않는 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대체 이 8월 한 달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왜 아직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자책 때문에 나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근무가 끝나는 날을 앞두고 나는 오늘은 하며 미진님에게 내 마음을 드러낼 기회를 노렸다. 나를 기다리는 최적의 기회란 원래 없고 기회란 만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아니라며 뒷걸음질만 치는 날의 연속이었다. 나는 내가 거절당하는 두려움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 자신이 더욱 싫었다.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있어요 라거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내게 조금의 관심도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어쩌지? 미진님이 이유도 없이 나를 넋놓고 보던 날 나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이후로 그런 비슷한 일은 없었다.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고 내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오늘이 내가 미진님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걸까?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선 데스크에서 나는 미진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시간 됐습니다. 업무 시작해 주세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내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고백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진님에 대한 내 감정을 드러낼지 말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는 건 명백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점심시간과 오후 휴식시간까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밴드를 줬을 때처럼 미진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볼까? 한번 떠보기라도 할까? 수십 번을 생각했지만 생각만으로 그쳤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는 오늘 혼자 일하니까 바빠서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을 변명해 보았지만 그 변명이 흐르는 시간까지 붙잡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퇴근 시간, 나는 스캐너를 들고 줄을 선 사람들의 원바코드를 차례차례 찍으며 열의를 가장해서 말을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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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진님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이미는 원바코드에만 고정하고 있던 내 눈에 미진님의 손과 그 손에 들린 원바코드가 보였다. 지금 이대로 스캔해 버리고 나면 미진님은 이 자리를 떠날 것이고 내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충동적으로 스캔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미진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미진님의 눈동자가 흔들린 걸까? 나는 내 눈빛에 내 마음을 모두 담고 싶었다. 당신만 계속 보고 있었다고.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고. 당신도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라고. 나는 미진님의 눈에서 어떤 신호를 찾았던 것 같지만 줄 가운데 서 있는 그녀와 내게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미진님은 줄을 벗어나 자리를 벗어났고 나는 미진님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원바코드를 스캔해야만 했다. 수고하셨습니다.